오늘 여기는 장안, 요즘은 서안, 장안의 법문사에 나와 있습니다. 동아시아의 전체를 통틀어서 부처님 사리가 한 거밖에 없다 라고 말한다면 이 법문사 사리라고 생각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사리들이 나왔고, 그 사리는 다 뼈사리입니다. 구술사리는 아니고요. 그거는 팔종의 열반경이나 이런 문헌들을 보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할 때 기록에 향수를 부어서 나중에 화장을 하다가 끄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끈다라고 하는 얘기는 뼈를 추리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 사리를 영골, 신골 이렇게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사리라는 개념은, 사리라고 하는 개념은 성스러운 사람의 유해까지 포함하는, 몸까지 포함하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수는 뭐냐? 제 몸의 가장 정수는 뭐냐? 그러면 그게 이제 신령한 뼈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나중에 왜 구슬 같은 쪽으로 바뀌냐면 그거는 이런 형태적인 거 말고 그 정신적인 어떠한 무슨 영적인 무엇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구술사리 같은 쪽으로다가 점점 내용들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적인 데서 무형적인 걸로 내용들이 움직여 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뼈가 어떠한 구슬같이 신묘한 무엇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리고 그 변화 과정에서 이제 주목되는 구절이 뭐냐면 구사론에도 나오고 뭐 기세인본경, 뭐 대루탕경 같은 데서 다 나오는데, 이 세계가 사라지게 될 때, 이 세계가 언젠가는 성주개공하면서 무너진대.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해서 결국은 무너져 내린대.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텅 비게 되면 모든 것들은 다 파괴가 되는데 부처님의 사리만큼은 파괴가 되지 않는데, 파괴가 되지 않고 남는데, 그리고 그 남은 것들이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진료적으로 변화하냐면 그때 보석으로 바뀐대. 그 바뀌는 보석이 마니주입니다. 마니주 들어는 보셨는데 뭔지 모르겠고요. 다 모르잖아요. 하지만 그걸 어디서 듣냐면 옴마니 밤매움에서 듣습니다. 오 연꽃 속에 마니주여라는 뜻입니다. 연꽃의 청정함 속에 있는 그 마니주,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사리가 변화를 일으켜서 최고 가치의 보물이 되는, 그래서 진원 자체도 그렇게 사리랑 관련된, 그러니까 가장 정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교 진원 중에서는 옴마니 밤매움과 그 다음에 아제아제 바라아제, 제일 어떻게 보면 영험한 진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진원계 어떻게 보면 양대 산맥이에요. 그냥 동아시아 불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진원. 그리고 뭐 사대주 같은 게 있고, 뭐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수능엄신주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 그리고 중요한 모든 진원들은 나중에 천수경으로 거의 다, 천수경으로 안 들어오는 거는 독립해서 계속 쓰는 진원들, 방금 얘기한 뭐 불설소재 길상다라니,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이런 것들은 천수경 말고도 그냥 예전에는 예불 끝나고 다 했습니다. 예불 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반야신경, 아제아제도 다 반야신경 때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독립해서 움직이고, 나머지는 천수경에 다 있는, 그래서 천수경에도 없고 그렇게 독립해서 잘 안 하던 진원들은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옛날부터 잘 안 했다더라. 안 했다더라. 그래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옴마니 밤매움이라고 하는 진원이 그 사리랑 연결된, 어떻게 보면 가장 부처님의 정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그것을 청정성이라고 하는 연꽃이 감싸는 그러한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법문사 사리의 연원은 도대체 언제 됐는지는 저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근데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게 참 이런 게 연원 추적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리에 누구 거라고 뭐 이름이 쓰여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뭐 DNA 분석을 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 예전에 뭐 방법 없어요. 그래서 유물은 그 자리를 이동하면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쇼카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법문사살이 아쇼카 왕이 84,000 탑을,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8개 탑을 만들었어요.
쿠시나가라에서 화장을 해서 8개 탑을 만들고 그 8개 탑 중에서 아쇼카 왕이 7개를 열어서 랑그람 탑을 제외한 7개의 탑을 열어서 분사리를 했다. 그래서 인도 전역과 다른 나라에까지도 사리를 보내서 탑을 건조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사리를 나눌 수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리가 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쪼갠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근본 8탑 중에서 하나라고 추정되는 탑이 피프리아와 출토 탑이에요. 그게 석가족이 모셨다는, 지금 인도에 가시면 석가족의 룸비니 쪽, 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팔 룸비니 쪽이 있고 석가족 룸비니 쪽이 있거든요. 네팔 룸비니 쪽이 원래 부처님이 사셨던 데일 거고, 부처님 생애를 보면 75세쯤에 석가족이 유리왕에 의해서 코살라국의 유리왕에 의해서 전멸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때 마하남이 일부 사람들을 살려내요. 어떻게 살리는 거냐면 그 유리왕이, 비주다타 유리왕이, 비유리왕이 자기 외손자거든요. 외손자. 거기 또 사연이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근데 그걸 길게 설명을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설명을 하기는 좀 그러니까, 그래서 외손자인데도 원한 관계가 성성이 돼서, 그래서 쳐들어왔을 때 부처님이 막다가 결국은 인연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더 이상 못 막게 되고, 그리고 그 마하남이 나중에 나와서, 그러니까 왕인 마하남이 나와서 외손자인 비우리 왕에게 부탁을 하죠. 내가 연못 속에 들어가서 나올 동안만 군대의 진군을 늦춰주고, 그 다음에 그때 도망가는 사람은 살려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사람이 연못 속에 들어가서 있어봐야 얼마 못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케이를 해줬는데, 유리왕이, 아니 그 마하남이 들어가자마자, 마하남은 부처님 사촌 동생입니다. 마하남이 들어가자마자,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 감노반항, 부처님 숙부가, 정반항이 부처님 아버님이고, 그 다음에 백반항, 곡반항, 감노반항, 요 세 분의 숙부가 계셨거든요. 근데 마하남은 정반항, 백반항, 곡반항의 아들이에요. 곡반항의 아들. 그리고 그 곡반항, 이 마하남의 동생이 누구냐면 아나유리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천안제일이라고 하는 아나유리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신이 정치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거를 볼 수 없어서 구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연못 속에 들어가서 상투를 풀어서 물풀에다가 묻고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떠오르지 않아요. 왕이 떠오르지 않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결국 기다리다가 지쳐서 군사를 풀어서 들어가 보니까 물풀 속에 자신을 머리를 묻고 자살을 했고, 그 시간 동안에 석가족이 도망가서 다시 만들어진 이부 석가족 국가가 인도 쪽 가비라라고 하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제 석가족이 모셨다라고 하는 탑이, 이게 피프리하와 출토, 피프리하와 지역에 있는 탑이에요. 그 탑에서 나온 사리가 있죠. 그거는 부처님 사리 중에서 진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리가 그 사리입니다. 1등. 그리고 그 사리는 어디에 모셔져 있냐면 인도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습니다. 당연히 뼈입니다. 당연히 뼈입니다. 구슬은 아니고요. 뭐 지금도 가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 부처님 사리라고 전해지는 많은 사리들이 있는데, 그것의 연원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리랑카 캔디의 불치사에 모셔져 있는 부처님 치아사리는 312년에 들어가는 사리예요. 인도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AD 312년까지면, 야, 그걸 어떻게 믿어?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후한 시절에 나중에 낙양에 가면 백마사가 있는데, 거기 가면 가섭마등과 축법난이 사리를 모시고 와요. 그게 제운탑에 있거든요. 지금 낙양 백마사 제운탑에. 그래서 모든 제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름을 걷고 부처님이 이 동방에, 그러니까 중국이나 동아시아 쪽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좀 미망에 찬 그 구름들을 다 걷어낸다 해서 제운탑이거든요.
재운탑. 그 탑에 모신 사리가 AD 67년의 사리입니다. 312년이면 우리나라의 고구려의 백제가 372년, 고구려의 불교가 들어오는 게 372년, 백제가 384년이에요. 야, 그걸 그때 누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때 사리 갖고 왔는데요, 그게 부처님 거예요 라고 하면 그걸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스리랑카의 그 사리는 그 정도의 타당성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처님 치아라고 돼 있는데 이만합니다. 이만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마 어떤 큰 동물의 이빨 숭배 같은 것들이 나중에 섞여 들어가면서 그럼 스리랑카 사람들이 진짜 믿었느냐? 그때 당시에는 아마 안 믿었지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사리를 통해서 무엇을 스리랑카 정권은 원했냐면 내가 왜 왕이고 내 자식이 왜 왕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왕권 신수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신이 어떻게 보면 선택하는 건데 불교 쪽에는 그게 없어. 신이 선택하고 자시고 할 게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선택받았다라는 거를 그 사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변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불치사가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사리하면 유명한 데가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부처님 머리카락 거기에 모셔져 있다더라. 라고 하는 거나 다 구라고요. 그 구라라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내가 그걸 찾았거든. 그 구절을 내가 찾았거든. 그래서 그거는 아프가니스탄의 바르에 있습니다. 그 탑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냐 확실하게 아느냐 모릅니다. 그 탑은 다 파괴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장 스님이 인도를 갈 때 그 탑을 보고 그 내용들을 다 기록해 놨고, 거기는 아프가니스탄 바르, 그리고 그게 지리적으로도 훨씬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서쪽으로 무역을 했기 때문에 실크로드가 그쪽으로 열려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르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사마르칸트처럼 굉장히 무역의 교통로예요. 그래서 그런데 당연히 인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무역상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때 동쪽에 동남아 쪽으로도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야매선이에요. 야매선. 만약에 동남아 쪽으로도 해서 어떤 실크로드 지선이 있었다 그러면, 간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인지하고 있겠죠. 근데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런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들은 수도 없이 많다더라. 라고 하는 거고, 아쇼카 왕이 우리나라에도 뭐 탑을 만들었다. 그게 요동성 유광사조라고 보면 돼요. 유광사 탑. 그러니까 요동성에, 고구려 요동성에 아쇼카 왕이 모신 탑이 있다더라. 그 사리가 그때 모셔져 있었고 그걸 가지고 탑을 만든 게 요동성 유광탑입니다. 아쇼카 왕탑. 그리고 그거는 고구려 고운벽화 요동성도에도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탑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에도 그런 썰이 있었어. 고구려에도. 그런데 아쇼카 왕이 아무리 뭘 했어도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 한반도까지 이게 뭘 올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어디로는 보낸 게 확실하냐면 로마까지, 그쪽 서쪽으로는 보냅니다. 그 당시에 로마가 있지는 않았는데 그쪽으로는 보내요. 법대관을 파견하고. 그래서 아쇼카 왕에 대한 기록, 아쇼카 왕이 언제 즉위하고 이런 것들을 그쪽 히랍 쪽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거든요. 그쪽까지는 보내요. 스리랑카도 보내. 그런데 동아시아 쪽으로는 안 옵니다. 그러니까 그쪽은 무역 대상이 아니라니까, 그 당시에. 예. 그런데 아마 실크로드를 통해서 호탄 쪽은 제가 보기에는 아쇼카 왕 때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쿠날라라고 하는 아쇼카 왕의 아들, 그 아들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보면 시조 비슷하게 돼요. 아쇼카 왕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그때 이제 이방원 사건이 벌어져요. 아쇼카 왕에게도 똑같은 이방원 사건이 벌어집니다. 방석과 이방원.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엄마하고 그 다음에 이쁜 아들. 왜 이쁜 아들이냐? 이쁜 엄마. 그리고 민 씨와 이방원. 다 컸고, 그냥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이해되시죠? 정확하게 이해되죠? 이쁜 첩자식, 그 다음에 가족 관계. 가족 관계.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성계를 밀어내는 거는 진짜 역사적으로 전 세계사에서도 드문 일이에요. 왜? 왕자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왕을 독살시키는 건 몰라도 이렇게 친위 쿠데타가 이게 쉽지 않아요. 왕이 제정신을 가지고만 있으면 쉽지 않아. 그래서 이방원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고 아쇼카 왕은 당연히 왕자, 제대로 된 왕자, 그러니까 이방원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껴집니다. 그리고 그 엄마 입장에서는, 방석이 엄마 같은 그 아쇼카 왕의 어떻게 보면 첩의 입장에서는 얘가 제껴져서 튀어나갔어. 자기도 이제 눈치채고 맞설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나가버려요. 그럼 보통 나가면 더 이상 추적하지 않아야 될까? 여러분이 방석이 엄마 같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 후한을, 저놈이 지금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밀릴 것 같은데 내 아들이 왕이 됐을 때 약간 불안하지. 그래서 왕명을 위조해서 눈을 파버립니다. 너무 좀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장님을 만들어 그래. 장님을 만들어. 이러면 죽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기능을 할 수가 없잖아. 아니, 맞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맞을 것 같아. 그리고 그 엄마도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잔인한 건 아니에요. 정상이면 이렇게. 역사상에서는 이렇게 해요. 이걸 뭐 이렇게 해서 기능 상실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왜? 기능이 상실했어도 세력이 붙으면 그 사람이 판단은 못 하더라도 누군가 또 머리 좋은 놈이 그 사람을 이용해서 또 빌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종도 그렇게 죽는 이유가 밑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 세력의 구심점이 되는 거죠. 왕위 계승의 정통성이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쿠날라는 호탕까지, 실크로드 쪽의 호탕까지, 서역 지방까지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쇼카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실크로드 쪽까지 온다는 거는 아마도 살이나 이런 것들도 아마 이동하는 어떤 동선, 그리고 중국 불교의 첫 장에서 가선마등과 축법난, 그 무덤이 백마사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 무덤이. 개인적으로는 제가 진짜 여러 가지를 발굴해 보고 싶은 데가 진짜 많은데, 궁금한데 가선마등 축법난 진짜 그 무덤에 있나 한번. 야, 아니, 무덤이 굉장히 큽니다. 직접 가보면 굉장히 큽니다. 아주까지 큰 건 아닌데 상당히 커요.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가지고 온 사리 이야기 이런 걸로 봤을 때 아마 전도승들 입장에서, 이게 전도사가 원래는 스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를 전하는 선생들, 스승들, 이렇게 전도사예요. 그렇게 해서 오는 사람 입장에서 구할 수 있다면 사리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불상도 가지고 오고, 조그만 불상도 가지고 오고, 경전은 대부분 외워서 옵니다. 인도 사람들은 암송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같이 책이 많을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우고, 사리하고 불상은 왜 모시고 오는지 아세요? 전파하려고 오는 게 아니고 나를 지켜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호신물. 저 같은 경우도 제 몸에, 뭐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호신물이 굉장히 많아. 굉장히 많아. 오만 때만 이런 것들을 장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인도에서부터 실크로드를 타고 중국까지 오면 날 설고 물 설고 길이 엄청 실이 멀고, 현장이나 해초 스님, 그다음에 의정 스님 기록이나 저 법현 스님 기록에 보면 하늘을 봐도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땅을 봐도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가끔 새나 몇 마리 날아갈까 말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가고, 사람들 죽었던 대상들의 뼈를 보고 그거 인광을 따라서 간다, 뭐 이런 기록들이 나오거든요. 진짜 그렇게 써 있어요. 하늘을 봐도 새도 한 마리도 없고, 어디가 길인지를 모르겠고, 사막이 모래 사막이 아니고요, 황무지입니다. 황무지를 사막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에서 내 앞에 갔었던 사람들의 죽음의 흔적들, 그게 내가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간다라고 하는 건데, 혼자서 그런 길 가고 있으면 진짜 무서울 거예요. 그런 데서, 그리고 또 이게 바람이 세게, 이런 사막 같은 데서는 바람이 멈추질 않거든요. 한번 온도차 심하고 이러니까 바람이 쫙 불면 모래가 이렇게 흔들린데, 그게 이제 명사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거든요. 모래가 운다. 모래가 우는 산. 도낭에 가면 명사산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바람이 세게 하면 그 틈사리를 바람이 지나가면서 돌이 흔들리는 거야. 모래들이 쫙 이렇게.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면 귀신 울음소리라고 생각을 해요. 귀신이 우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 감각 차단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제대로 볼 수 있는 게 없고, 그 다음에 물이나 이런 게 음식이 부족하고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자꾸 헛게 보이고 신기루 보이고, 그래서 귀신 울음소리하고 귀신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쓰여 있어요. 그런데 뭘 갖고 가야겠습니까? 불상이나 사리. 불상이나 사리. 어떤 게 더 영험할 것 같아요? 그치? 그래서 사리만 딱 가지고 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원래 사리가 불상 수납형으로 돼요. 그래서 불상의 정수리를 파고 여기에다가 사리를 안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전달해서 탑을 만들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기에 묻고 그런 것이 시작이 돼서 이 법문사가 시작됐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판단은 못 하겠어요. 이제 기록상에 나오는 거니까 그 기록을 다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기록에 나오면 무조건 다 믿는 거고, 기록은 상당 부분이 과장되거나 위조되거나 날조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하잖아. 맹자에도 그 말이 나와. 책에 나오는 말을 다 믿을라 치면 책이 없는 게 낫다. 쉽게 말해서 2300년 전에도 구라가 판치고 있었다. 그게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생각을, 앞뒤를 가지고 좀 생각을 해봐야지. 이걸 좀 맞춰봐야지. 근데 가방끈 짧은 사람들은 그럼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가 딱 들어가면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렇게 해서 이 부처님 살인지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실제 인체 사이즈의 뼈예요. 이 법문사 살인은. 그리고 누가 모셨느냐가 권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모셨느냐가.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한국 불교사 안에서 최고의 사리를 어떻게 비정하냐면, 황룡사에 모셔져 있다. 그러면 신라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리를 모시지 않았을까? 그게 자장률사의 사리인 거예요. 자장률사가 모셔온, 중국 오대산에서 모셔온 사리인 거예요. 그리고 모르긴 모르지만 익산 미륵사 백제 무왕이 창건을 해서 그렇게 큰 절, 황룡사보다 더 큰 절입니다. 그걸 짓는데, 그 이야기는 거기에 모셔진 사리는 최소한 무왕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근접한 사리였을 거다. 부처님 사리라고 추정되는 사리였을 거다. 그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모신 사람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고, 그 유적의 사이즈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당나라 황실사찰입니다. 법문사는 황실사찰. 그러니까 신라로 말하면 황룡사에 해당하는 절이에요. 황룡사 진골 이하는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육두품, 이런 육두품이 생각보다 높아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왕족 피가 섞인 사람들이 진골이고, 육두품도 상당히 높은 직책이에요.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내려가는 거거든. 상당히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 정도까지는 거의 진골이 다 해먹고, 그 밑에 정도, 뭐 한 차관급 정도는 이제 육두품부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 상당히 높은데도 아예 못 들어갑니다. 특별한 사항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 법문사 같은 경우는 황실사찰이니까 더 격이 높은 거지. 법문사 같은 경우는 황제도 함부로 친견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친견할 수 없습니다. 당나라 황제도, 이게 법문사 사리가 저 지하 궁전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매장돼 있는데, 그러니까 고려 초기까지도 그래요. 실제로 큰 스님들 부도를 열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고, 화장을 해서 진짜 부도 안에 사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부도탑 밑에 관이 있습니다. 석관이.
그래서 매장한 위에다가 부도를 놔버리는 거예요. 부도를 모시는. 그래서 이런 식이 옛날 방식입니다. 이걸 지궁식이라 그래요. 지궁식, 지하 궁전식. 그렇게 해서 조탑 밑에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는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봉본 쓸 때 보면 위에는 작아도 밑에 지하가 상당히 커요. 무덤이. 예. 황제 무덤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에 준해서 거기에 사리를 모셔놓고, 그다음에 황제들이, 당신들이 어떻게 보면 바라는 소원, 황제도 왜 소원이 없겠어? 뭐 병이 낫기를 바랄 수도 있고, 가족관계. 당고종 이치는, 측천무 남편 당고종 이치, 그 전성기 때 어떻게 보면 황제고 참 꿀 빨던 황제였는데도 원하는 게 있었죠. 난 그 사람의 내가 소원을 안다고. 그 사람 소원은 뭐였냐면, 당신이 몸이 아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태극궁을 원래 쓰다가 대명궁을 짓게 되는 게 그쪽에 습진 것 때문에 더 발병을 하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이제 나라가 커지니까 그 사격에 맞춰서, 그러니까 국격에 맞춰서 더 큰 궁전이 필요했던 부분도 있는데, 내 몸이 자꾸 아파. 근데 이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 자식에게도 유전되지 않을까. 굉장한 스트레스였었던 것 같아. 아니,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 내 몸이 아픈데 내 자식도 또, 그리고 이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병이야. 약간 난치병. 참 미치지. 그래서 현장 스님한테 그 얘기를 한다니까. 애가 처음 태어났을 때 현장 스님한테 어떻게 그런 것들 좀 없앨 수 있으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니까, 그 당시 최고 스님, 황제도 그건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현장 스님이 그때 애를 출가시켜서, 그때 법명이 불광왕이에요. 불광왕. 그게 중종입니다. 중종. 중종, 예종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중종, 예종, 측천무, 중종, 예정, 그 다음에 당현종 이렇게. 그래서 삭발을 시키고 출가를 시켜서 개가 건장하게 잘 되고 결국 중종이 되는 거예요. 중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마 당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옥화궁을 사찰로 쓰라고 주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 당신 별궁인데 뭐 그 스님 쓰시라고 그런 궁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렴한 사람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황제도 바라는 바가 아니겠어? 진짜 황제에게도 기원이 없느냐? 다 있어요. 쩌리에게는 쩌리의 기원이 있는 거고, 부자에게는 부자의 기원이 있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 다 바람이라는 건 다 있는 거지. 그래서 각 황제들이 부처님께 올렸던 그러한 공약물들이 거기에 같이 타임캡슐처럼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사리가 유명한 거는 이제 30년에 한 번씩밖에 공개가 안 돼. 그리고 30년에 한 번 공개가 된다는 얘기는 당현종처럼 43년씩 제위하는 사람 말고는 당대 운 좋아야 보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시기에 걸려야만. 당나라, 전 세계 최강국인 당나라에서, 당나라 장안에만 그 당시에 100만이 살았고 수도권 인구까지 200만이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당나라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황제가 모셨던 그 사리는 뼈였더라. 그래서 뼈라는 것 때문에도 타당성이 굉장히 높고, 나름 당나라 불교가 그 당시 최고 전성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때 황실에서 모시는 사리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고승들이 최대한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 큰 거를 정했겠지. 그리고 그 안에 황제들이 모셨던 유물들의 레벨을 보면 그들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믿었어. 유물의 레벨이 달라. 레벨이 달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뭐 측천무 치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봉진보살 이렇게 이제 공양상도 나오고, 좀 이따가 그 유물 전시하는 데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유물 중에 하나는 도자기가 나왔죠.
도자기가 금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싸거든. 아니, 재료가 좀 싸잖아. 그런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야, 도자기가 이제는 금은 수정 이런 것과 더불어서 최고 보물로 올라가는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도자기가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도자기, 고려청자 이런 거 좋은 도자기, 뭐 금은 정도의 값어치 충분히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처음에는 그건 흙이에요. 흙의 기술이 발전해서 금을 만드는 거야. 약간 어떻게 보면 반도체 같이. 재료값은 얼마 안 들어. 반도체 뭐 재료값이 얼마나 들겠어 그거. 기술이 들어가면서 기존의 진료를 넘어서는 그런 기술 집약체로서의 도자기가 나오는. 그리고 이 법문사살이랑 관련해서 이 법문사가 지금 우리가 장안 어저께 대명궁을 갔다 왔고 생각보다 여기가 한 장안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사리 이운을 한번 30년에 한 번씩 하면 그때 장안이 난리가 난대. 진짜 팔 디딜 틈 없이 쫙 서 있대. 아니 황제도 한번 30년에 한 번 보는데 일반 백성이 보느냐? 못 봅니다. 그냥 그 함을 보는 거예요. 그 가마. 사리를 실은 가마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도 그거 한번 보려고 난리가 벌어진대. 예.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그게 819년에 벌어지는 논불골표 사건입니다. 헌종 때입니다. 헌종 때는 벌써 당나라가 기울었어요. 기울어가지고 근데 뭐가 있냐면 30년에 한 번씩 이 사리가 이윤이 되고 사리가 밖으로 나오면 풍령이 들고 나라가 굉장히 좋아진대.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어. 근데 당나라가 지금 다 기울어져 가지고 이제 그 영광의 시대가 다 끝나고 안사의 난 끝나고 이제 다 이제 이렇게 꼬꾸라져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이게 떠오를 때는 사실 뭘 해도 되고 이렇게 꺾어지기 시작하면 뭘 해도 잘 안 된다. 이게 지금 이게 희한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움직이기가 어려워서 그래. 뭔가를 바꾸려고 그러면 자꾸 이놈들이 지분들이 있어가지고 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당시에 헌종 황제인데 헌종이 그 사리가 이혼된다 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나라가 좀 잘 되면 지금 몰리고 있는데 황제도 몰립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너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조금씩 부담스러운 거지.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걸 이제 최고로 당연히 불교 신자고 그래서 왕궁의 내불 땅에 모실 수 있도록 하고 당신도 이제 절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면서 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처님이 가피가 충만해서 당나라가 좀 다시 잘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했는데 그 당시 유교 유생 중에서 대장이 누구냐면 한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퇴지가 논불골표라는 걸 써요. 불골 부처님 뼈에 대해서 논하다. 그렇게 해서 표문은 이제 이렇게 상소문 이렇게 건의서 제안서 이런 걸 그때 뭐라고 쓰냐면 사리가 법문사에서 출발해서 황궁까지 오는 과정에서 생기는 소요 문제들 그런 걸 쓰는 거기에 다 쓰여 있어. 그래서 야 이게 성대하게 뭔가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팔도 불태우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소요가 되면 좋지가 않다. 그리고 황제가 지존인데 부처님을 살아서 만나도 영빈관에서 모시고 이렇게 한번 예우로서 대우해 주면 됐지.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이게 되냐? 그 채통 없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씹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그때 뭐라고 씹냐면 약간 오랑캐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불에 태워버리든지 바다에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독설을 날린 거예요.
한유가 당송 8가 중에서 당나라 송나라에서 문장한 사람 중에서 8명을 꼽는데 그중에 한유가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사람이고 시대적으로 제일 앞선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유학 도통설이라고 하는 신유학의 어떤 계보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한유 제자 이고의 복성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송나라 때 북송우자로 넘어가거든요. 그런 거 있어. 그냥 잘난 척 하려고 한마디 하는 거. 그렇게 내려가는 아주 유교에서는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교적 관점에서 그거를 황제가 그렇게 할 거 아니다. 이렇게 했다가 죽을 뻔합니다. 황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저 새끼 죽이라고. 어디 재수 없게 지금 부처님 사리 모시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게 어디 저런 식으로 젖다우 소리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를 옆에서 불교 다른 대신들이 불교를 믿는 대신들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신하를 죽이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서 조주자사로 좌천이 되는 그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논불골표 사건.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굉장히 의기롭죠. 야,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고 할 때 나는 아니요라고 하는 그 강단 멋집니다. 그런데 조주자사로 좌천되고 나서 인생의 쓴맛을 이제 처음 본 거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조주자사 사상표라는 걸 씁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한유가 거기까지만 했으면 제가 저길에도 멋진 사람, 브라보 이렇게 해줬을 건데 거기서 또 자기가 복직하고 싶어 중앙정계로 다시 돌아오고 싶어가지고 그 동네 유력한 스님들을 또 다 찾아다녀요. 저 좀 어떻게 좀 줄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러면서 조주자사 사상표를 써가지고 반성무이제 무릎 꿇고 잘 반성하고 있으니까 다시 저를 수도로 불러주세요. 추접어. 그래서 풀려서 들어옵니다 나중에. 무릎 싹싹 꿇고. 그런데 유교에서는 그 뒷부분 얘기 잘 안 해요. 앞부분만 의기로한. 그래서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일을 벌리는. 그리고 그때 말하는 그 논불골표의 그 사리가 이 사리입니다. 그리고 일신사명이라고 저런 뼈가 3개가 나왔습니다. 3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게 진짜냐를 발굴할 때 또 문제들이 터지거든요. 발굴 때 이거는 저도 그 기록을 보고 굉장히 재밌었는데 87년에 이 탑이 절반, 저 탑이 지금 절반이 수해로 쪼개지거든요. 벽돌탑은 중간중간에 물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그러다가 집안 치마가 일어나면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돌집이 제일 좋은 거예요. 돌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동아시아는 돌을 쓰기가 좀 어려운 게 집안이 생각보다 약해요. 그리고 한국도 이게 돌 쓰기가 어려운 게 화강암은 많은데 강우량이 많아요. 한국이. 여기는 집안이 흙집안이에요. 그러면 돌건축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나 그리스에서 돌건축 많잖아. 그 집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집안이 약하거나 비가 많이 오면 돌건축을 하면 허물어버리죠. 어른입니다. 무게 때문에 무게를 못 버텨. 그리고 저런 벽돌 건축의 단점은 중간중간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서 벽돌이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마 지진을 한번 먹었을 거야. 그 상황에서 지진을 언젠가 한번 먹으면 이게 이렇게 반쯤 이렇게 조금 쪼개져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그러다가 비를 세게 맞으면 한쪽이 허물어진 사건이 벌어져. 그리고 이거를 보수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지하가 발굴됐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상황들을 몰랐던 거예요. 이 당나라가 무너지고 힘들 때 차라리 위에 유물들을 놨으면 돈 안 되고 다 문제가 생겼을 건데 그게 지하 궁전식으로 그러니까는 월정사 저 중대 보궁처럼 저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신경을 못 썼던 거야. 그래서 그게 타임캡슐처럼 그대로 매장이 돼 있었고 그걸 이제 공산당이 파기 시작하는 거 80년대니까 파는데 그 기록에 보면 진짜 놀라운 얘기가 나옵니다.
사리가 방광을 해요. 발굴 과정에서 방광을 해. 그게 언간한 거면 절대 공산당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리한 측에서 기록한 거는 열이면 실제로는 한 두세 정도 기록하는 거야. 그리고 언간한 거였으면 아예 삭제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사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개가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관 같은 데 담아놨어, 사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관 아니냐? 이런 데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시신처럼 생각한 거야. 뼈니까. 그래서 세 개가 나오는데 어느 게 진짜인지 애매한 거야. 비슷한 게 세 개가 나온 거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찾아내냐면 향유에 더 찌들어 있는 건 어떤 살이냐. 옛날에 사리공양을 할 때 그 안에다가 향유를 부어요. 성분 검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찾은 게 여러분이 친견하신 그 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제가 요번에 이 서안에 장안에 옛 장안에 8번째로 온 거고, 제가 사리 친견은 2번, 요번으로 2번입니다. 전에 이 사리가 발견되고 그렇게 오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이 절에 오면 이 법문사 바로 입구에서 내렸었어요. 버스가 입구에 내려졌었고, 절도 되게 작았었고, 저 앞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들어와서 보면 사리가 한 이 정도 떨어진 데서 있었어. 진짜 요거보다 조금 더 긴가?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보면 보여. 지금은 망원경 제가 갖고 오라고 할 정도로 멀어졌고, 그래서 사격이 뭐 엄청나게 커졌는데 이 자리 밑에 진짜 신성한 공간들이 존재한다더라 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